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면 꼭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어발식으로 시장이 좋으니까 화랑기에 여기저기 땅을 사나,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서 미분양이 나버려. 그러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그러면서 그게 터져요. 근데 그게 이거 진짜 저는 약간 무섭거든요. PF 폭탄이 터진다. 일단 이거는 뭐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2년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이게 왜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PF 부시라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잘 보셔야 돼. 자,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제로금리 되고 헬리콥터 머니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그때 당시에 20년에서 21년이 또 부동산 시장 화랑이 되면서 그때 생활 숙박시설, 도생, 오피, 그리고 지산, 그리고 뭐 공장, 뭐 이런 것들, 이거 지산도 뭐 아파트형 공장이긴 하지만 물류센터,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양산이 됐어. 이때. 자, 이건 다 이제 인허가 받는 인허가예요, 인허가. 그럼 인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물린 거지. 물린 게 뭐가 물렸냐? 일단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시공비가 올라요. 자재비, 인건비가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어떻게 돼? 분명히 이제 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원래 계약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사랑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올려달라고 하죠. 근데 이게 워낙 차이가 나거나 해버리면 시공사가 부도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시공사가 부도나냐면 이렇게 화랑일 때 시공사는 습성이 있어. 특히 이제 1군건설사 아니라 순위가 굉장히 바닥인 이 시공사들, 특히 현장을 여러 군데를 맡는다. 현장을 박리담회로 현장을 따요. 뭐 수십 군데를 따. 막 능력도 안 되는데 막. 그래서 인부들을 돌려. 그래서 그 공정이 늦어. 이런 현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1군건설사를 들어가니까 이런 게 좀 덜하고 없는데 아파트도 좀 공정이 늦는 현장들이 많잖아. 원래 약속된 대로 완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시행사도 좀 밑에 있는, 그리고 시공사도 밑에 있는 데는 엄청 늦어요. 이런 과정에서 금리는 미국이 10배, 우리나라가 7배 올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재비, 인건비 올라서 시공사는 또 여러 현장들 맡았는데 공사비가 없어서 아작이 나고, 시행사는 시간이 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지출이 3으로 잡았는데 지금 6이 된 상황이에요, 지출이.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진도 당연히 없고 어떻게든 원금만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시행사도. 근데 얘네들은 다행인 게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 중인 애들은 그나마 다행이야. 그 중에서 이제 거의 보통 이제 신탁사를 끼고 하죠. 근데 여기에 책임준공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많이 한단 말이죠. 신탁 계약을. 근데 이런 데는 입주를 한 다음에 이제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미분양이 있거나 하면 이때 나중에 터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닌 땅만 사놨는데, 그리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금리 쫙 오르고 시공비 쫙 올라. 금리, 시공비. 그러면 어떻게 해? 얘는 원래 계산에 10을 버는 걸로 계산했는데 지금 이게 5로 주니까는 공사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공사 들어오면 이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잖아. 공사 안 하지. 그럼 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 안 하고 그냥 쭉 가는 거지. 공사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이자 내면서 버티기. 왜 버티죠? 금리가 돌아와 주길, 시공비가 조금 내려와 주길. 이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니까. 이걸 기다린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길어진 거야.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을 하면서 지금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도 그 마취제를 놔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대주단 협약해가지고 일부러 더 만기 연장을 다 해준 거예요. 만기 연장 해주고 이자를 또 뒤로 후치로 해줬어. 후치. 이거는 이자를 후치로 하잖아요. 연체율에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빼고도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니까? 이거를 빼고도? 그러니까 이런 현장이 겁나 많아요. 저는 이거 시장에 있으니까 알잖아. 저는 뭐 택지 지금 하는 시행사나 이런 분들도 좀 아니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면 꼭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없어져. 시장에서 사라져요. 문어발식으로 시장이 좋으니까 화랑기에 여기저기 땅을 사나,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서 미분양이 나버려. 그러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그러면서 그게 터져요. 근데 그게 지금 딱 그 꼴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려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서움을 이 시장 바닥에 있어야지 알아요.
아는 분이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봐야지 무서운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24년에 가장 큰 위기로 전 예상되고 이게 금융권에까지 파급이 미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증권사나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한 번 터지면 연쇄 부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증권사 연체율을 보면 17.28%까지 상승한 모습. 증권사만 이래요, 지금. 증권사만. 자, 그 중에서 지금 땅만 사놓고 절대 분양을 못할 현장들 있죠? 낮은 현장들. 자, 이런 땅들은 일단 경공매로 정리를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조조정하면 어떻게 돼요? 건설사 순이익 높고 시행사가 좀 탄탄한 데는 살아남죠. 근데 낮은 현장들은 어떻게 될까? 무조건 경공매로 처리하면서 폭탄 크기를 줄이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살릴 수 있는 폭탄을 줄이는 방법은 이게 답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말고 지금 이 현장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 뭐냐면 이제 서울에도 많아. 서울에도 있어. 이 하이엔드. 이거 이 분양사에서 말했던 전세가 절대 못 맞춥니다. 그리고 매매로 내놓잖아요? 안 팔려요. 절대. 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생활형 숙박시설, 뭐 오피스텔, 지산, 뭐 물류센터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지금 규제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진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분양성을 갖추게 되면 수요를 확보하게 된다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분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분양가도 살짝 줄이면서 조정하고 분양을 받았을 때 페널티를 규제를 없애게 된다면 그만큼 보완이 되면서 괜찮아지는 현장들이 늘어나겠죠. 10개 현장이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2-3개 현장들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규제만 풀면. 그래서 임대주택도 그래요. 임대주택 공급. 지금 아파트가 부족하잖아. 지금 아파트는 확정이에요. 아파트는 확정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 그럼 아파트를 해도 최소한 5년은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물려있는 현장들 있죠. PF로 이제 물려있거나 이런 현장들을 전세에 놓을 수 있게만 해줘도 사실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과거 레지던스인데 이것도 원래는 전세를 공공연하게 놨었던 그건데 문재인 정권 와서 이거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전세 아예 전입신고를 못하게 막았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세에 놓는 것만 예전처럼 그냥 풀어준다라면 예전처럼 그냥 그래 이건 어차피 생활 숙박시설이고 그렇게 사업처지만 이것까진 용인해 줄게 라고 한다라면 전세 물량은 늘어날 수 있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오피스텔이 그냥 오피스텔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아파텔이에요. 아파텔. 구축 아파트보다 좋아. 근데 이게 규제를 받아. 원래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것이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분양성이 급락하죠. 왜? 얘도 다주택자 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취득세. 못 사는 거야. 다주택자가 사서 임대 물량으로 내줘야 될 아파텔이 전에는 없던 오피스텔은 혜택이 없어요. 취득세도 4.6% 내야 되고 대출도 주택으로 받지를 못해. 특례보금자리도 못 받아. 네? 이렇게 차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공정한 규제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최악이 됐어요. 최악. 그래서 저는 이것들만 풀어도 수도권의 전세가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데도 비아파트에 대한 완화가 필요해요. 그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 지금 정부가 안심전세 만들었죠. 그리고 전세가를 공시가에 126 상한을 뒀어요. 공시가가 1억이면 1억 2,600 이상으로 전세를 못 나요. 상한을 정한 거야. 시세는 지금 1억 5천인데 공시가가 1억이면 1억 2,600으로밖에 전세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400은 어떻게 된다? 내가 전에 1억 5천을 맞췄었어. 근데 돌아왔어 올해. 그럼 1억 2,600 맞춰야 돼요. 그럼 나머지 2,400이 역전세야. 얼마나 억울해요. 시세는 1억 5천인데 2,400을 줘야 돼. 안심전세 앱 때문에. 정부의 정책 때문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시세를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지 뭐야 이게.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번 고생하면 역전세 나면 어떻게 돼요? 이 2,400을 돌려줄 돈이 없어. 그럼 어때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전세 사기꾼 돼. 그럼 전세 사기꾼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급매해야 돼, 급매. 이게 손해보는 거죠. 정부의 정책으로 손해보고 팔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비아파트 규제가 반드시 풀려야 된다. 그리고 이건 풀 거예요. 아마 24년 난리 나면서 다 풀 거예요. 비아파트 규제도 풀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PF 부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를 빨리 걷어내야 된다. 사실 지금도 늦었어요. 좀 빨리 풀었어야 돼. 너무 늦었어요. 자꾸 눈치 보다가.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신임 장관이 요즘에 한 기사 내용들을 보면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특히 찍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 예전에 금융위기 때 토지실 실장 하셨던 분이라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규제 안 풀잖아요? 제가 전에도 영상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3기 신도시의 그 택지들 팔아야 돼요. 택지를 LH에서 시행사에 팔고 이 시행사가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규제가 많으면 택지 누가 사요? 안 사지. 네? 안 사죠. 그래서 결국에 다 풀 거야. LH 택지를 팔기 위해서라도 규제는 풀립니다. 특히 택지 인기 없는 데들. 동남 빼고 전부 다. 교산 빼고 전부 다.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지금 대출 연체율 보면요. 이렇게 21년, 22년, 23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금융권 전체를 봤을 때 연체율, 이건 연체율도 아니죠. 근데 이게 2배 이상 22년 말. 이때가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그때보다 높은 거야. 이게 9월 말 뉴스 자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2년에서 2배가 또 오른 거야. 그럼 21년에서 치면 와, 이 정도면 높은 거예요. 이게 사실 완전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한 5에서 6% 되면은 끝난 거예요, 그냥. 물론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처리하겠죠. 이게 바로 금융위기 수준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유독 증권사가 좀 많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잔액들을 보면요. 비공시까지 하면은 164조예요. 164조. 은행권이 이 정도. 그리고 증권이 이 정도. 야, 증권은 진짜 저축은행.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문제야. 이런 것들이 뇌관으로 작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24년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거를 총선 이후에 해달라고 많이 정부나 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총선 이후에 해야 된다고 요청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룰 수 없는 지경이에요. 또 브릿지론이 내년 만기가 좀 몰리는 시점이 이제 6월 이전에 대다수.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에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를 수 있다. 그리고 이 브릿지론의 그 부채가 30조 원 정도인데 지금 기사나 이런 거 찾아보면 어느 정도 손실을 예상하냐면 절반, 15조를 손실 예상해요. 이 경공매로, 그러니까 30조 원 주고 산 것들을 경공매로 해서 하면 절반값밖에 못 챙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반값.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비 사업장들 지금 이자만 연장해서 그냥 얘네 원래부터 회생 가능성이 좀 작은데 유지하면 이제 금융위기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살짝 터트리면서 가겠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좀비 사업장이 뭐가 많냐면 지방의 주택 사업장 그리고 물류센터들 또 하이엔드. 하이엔드도 말만 하이엔드지 하이엔드 아닌데도 많아요. 지산 이런 거에 먼저 터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분양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기만 하면 리스크가 해소되는 현장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더 늦기 전에 해서 수요 활로를 터줘야 돼요. 현장들의 수요 활로를 터줘야 이게 땅이라도 15조가 아니라 더 이상 팔리지. 15조가 아니라 뭐 20조라든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 가치를. 규제를 풀어야 이게 해결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 이 폭탄의 크기를 줄이는 거는 경공매로 날리는 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정상적인 규제를 풀어야 폭탄의 크기가 줄어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오늘 처음 얘기했던 것 실거주 의무 폐지 무조건 이거 12월에 끝내야 되고요. 크리스마스 산타 선물로 만들어야 되고요. 야당이 어떤 뭐 협의점을 주던 해서 통과시켜야 돼요. 이거 통과시켜야 되고 두 번째 취득세 중과 폐지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임차주택이 안정화가 돼요. 지금 전세가 24년은 뭐에 해? 전세해입니다. 전세해.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율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강남권이나 이런 데도 제가 볼 때 50% 정도까지 24년에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강북은 이제 60%대를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내년이. 그리고 다음 이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이거는 무조건 일단 1번 빌라 전세 상한제 이거 풀어야 돼요. 이래야 임차인들의 월세 안 하고
안 오릅니다. 왜냐면 지금 눈으로 단기간에 볼 때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세가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을 안 해요. 공급을 안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편법이 나무에 신축이 없으니까 신축이 귀해져. 그러면 준신축이 귀해지면 집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보증보험 가입할 사람은 들어오지 마. 난 전세가 시세야. 이렇게 되죠. 그럼 보증보험 가입 안 하고도 신축을 들어오는 사례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세입자들을 죽이는 정책이다. 그리고 PF 사태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경기 침체가 길고 깊게 옵니다. 그러면은 또 한 25년, 26년까지 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를 겪으면서 공급 폭감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공급 폭감이 심각해지면 나중에 또 폭등이 나오죠. 신축이 그만큼 귀해지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주택 건설 업계는 부동산 업계 간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소형 도생,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를 늘려달라. 지금 1회죠, 1회. 1회인데 이걸 늘려달라. 이게 더 수요를 늘리기 위한 거예요. 수요를. 부동산 업계에서 건의를 한 거야, 정부에. 그래서 도생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빼주세요.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를 한 해가 아니라 더 늘려주세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부활시켜주세요. 그리고 2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 완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페널티를 좀 없애달라는 얘기를 한 거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 풀릴 것 같죠? 안 풀릴 것 같은데 24년에 웬만한 거 다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내년에 진짜 빨리 나올 거 뭐냐? 총선 전에도 빨리 나올 수 있는 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완화 얘기 드리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용산하고 강남 3구가 규제 지역에서 빠지는 거. 이거 내년에 나온다. 24년에 나올 것 같다. 확률 높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세 혜택 주는 거. 자, 종부세, 양도세 이거는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입니다. 이거는. 시행령에서 이거는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풀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신임 국토부 장관이 빨리 풀 것으로 보여요. 먼저 나올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개선되고 상향될 거다. 이게 이제 126에서 다시 150 정도 수준이 전 적합하다고 봐요. 이게 아직도 지금 저는 업계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아직도 전세가를 높여가지고 넘기는 업자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동네냐. 동시가는 높은데 땅 시세는 좀 낮은 동네? 잡히면 구속인데도 하는 데들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요. 보증보험 제도는 지금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기준을 좀 개선하고 상향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완화를 해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살아나야 공급이 늘어납니다. 수요를 죽이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수요를 살려서 공급을 만들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 전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을 늘리는 게 공급을 늘리는 거죠. 임대인 너도 나도 하고 싶어하는 거를 만들려면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려야 임대인 늘면서 전월세가 안정이 됩니다. 전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이제 다 없앨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여야 통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세 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야 통과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빨리 정부에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해야 24년을 좀 더 시장을 안정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1대1 상담을 합니다. 1대1로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 많을 텐데 그 상담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 금액에 따라서, 자산에 따라서 저희가 최상의 조언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하단 댓글 누르시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제가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저희 목요일 라이브 맡은 솔로몬 김남현 소장이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1억으로 5년 뒤에 정비사업 진행된 아파트 될 만한 1억으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상급지야. 서울 그리고 분당. 여기에 분당도 이제 끝났어요. 이제 분당도 끝났고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 전략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막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투자 전략. 이 신청도 밑에 하단에 댓글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영화 한 편값 22,000원. 서울의 봄 말고요. 서울의 꽃을 보세요. 앞으로 서울에 어디에 꽃이 필지, 수도권에 분당에 어디에 꽃이 필지
내가 최소 자금으로 찾는 방법, 전략 알려드릴게요. 안 오신 분들은 후회하실 겁니다. 기가 막힌 뒤통수를 맞는 최고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